안녕하세요. 지역사회 간호학의 신혜령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학이라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과목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지역사회 간호학을 좋아하셨던 선생님들 계신가요? 아마 몇 분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간호라는 이 학문을 통해서 간호에 대한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학문을 공부하시면서 공무원 시험에도 꼭 합격을 하셔서 지역사회 간호에 꼭 필요한 그런 지역사회 간호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역사회 간호학 학문 자체의 내용이 한번 살펴보셨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부분에만 너무 매여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칫 정말 넓은 숲의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협의적으로 한 부분만 공부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넓은 숲을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먼저 전체적인 틀을 잡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틀이 잡혀지면 서서히 자세한 그 나무와 뭐 꽃이나 그다음에 뭐 풀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복 학습하는 자에게는 따라갈 자가 없죠. 그래서 매일매일 좀 메모도 해두시고 매일매일 이것을 반복하셔서 자꾸 잊어버리기 쉬운 그 내용들, 조금 어려운 이론들이나 단어들을 생소하지 않게끔 매일매일 반복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지역사회 간호학의 대장정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책을 펴셔서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면 앞에 지역사회 간호의 이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책의 그 7페이지 보시면 목차에 지역사회 간호의 이해, 그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개념이라든지 여러 학자들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챕터는 지역사회 간호 과정입니다. 혹시 임상에 계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환자 간호하는 환자 간호 과정에 역할을 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 지역사회 간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정, 진단, 그다음에 계획, 수행, 평가까지 면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기시면 세 번째 챕터 보건의료 체계 파트에 나오고요. 가장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시고 좀 생소해하시는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하시기 어려워하시는데 저와 함께 좀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네 번째 챕터는 건강과 건강 증진 그리고 다섯 번째 역학 및 질병 관리까지 해서 질병 관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화두에 오르는 그런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또 뒤로 넘기시면 여섯 번째 가족 간호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또 지역사회 중심의 간호 사업,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모자보건, 그다음에 학교보건, 인구 및 가족계획, 환경보건, 산업보건까지 우리 지역의 그 여러 환경,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지역사회 간호사가 하는 역할과 또 그 임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지역사회 간호의 이해 부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란 무엇인지 일단 지역사회 보건과 지역사회 간호와 지역사회 간호 관련의 이론으로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사회 보건 파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페이지고요. 책에 우리 2페이지죠. 자, 2페이지 지역사회 간호의 이해 부분부터 제1절의 지역사회 보건의 지역사회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역사회란 무엇인지 우리가 지역사회가 어떤 건지 알고 있어야지 그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간호를 수행하고 또 평가하고 계획하고 간호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정의 일단 WHO에서 내린 정의를 먼저 중심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란 지리적인 경계, 공동의 가치, 그 다음에 관심에 의해서 구분되는 사회 집단을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자, 지리적인 경계가 같아야 되고 또 공통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공통적인 가치. 그 다음에
공통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모여진 그런 집단을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WHO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역사회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리적 영역의 공유, 그다음에 사회적인 상호작용, 그다음에 공동의 유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리적 영역의 공유, 예전에는 대중매체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지리적 영역의 공유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았었는데 요즘같이 대중매체와 교통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는 지리적 영역이 점점 더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리적 영역만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야겠죠. 같이 살고 있는데 서로 말도 안 하고 얼굴도 보지 않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같은 지역 내에 모였다 하더라도 지역사회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공통의 어떤 유대감, 공동적인 어떤 부분 그래서 주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런 공동 유대감도 갖고 있어야지만 지역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사회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분리성, 독특성, 동질성, 합의성, 그리고 상호작용 이렇게 5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사회 정의와 속성과 특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썸머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공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리적인 경계에 맞춰서 모인 사람들의 이런 집단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나는 특산품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특산품은 그 지역에서 잘 나는 어떤 생산품을 가지고 생산해서 제조하고 또 판매하는 것까지 그 지역의 경제의 어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특산품은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화의 기능. 또 사회 통제의 기능. 얘는 규범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내에서 공통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서로 어떤 규범이나 규율, 그런 규범이나 규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회통제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통합 또는 참여의 기능, 그 다음에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기능까지 이런 5가지의 기능을 우리가 지역사회 기능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역사회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분류 부분은 은근히 시험에 출제가 되어지는 영역이죠.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는 어떻게 구분지어서 분류를 하고 있는지 가장 첫 번째로는 구조적인 지역사회입니다. 이 구조적인 지역사회는 시공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 의해서 모여진 공동체를 우리가 구조적 지역사회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별표를 조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조적 지역사회. 그래서 시공간적인 상태에서 모였기 때문에 지리적인 영역이나 어떤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우리가 구조적 지역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체가 있고요. 또 대면 공동체, 계속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공동체를 대면 공동체, 또한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 그리고 지정학적인 공동체, 조직 또는 문제 해결 공동체, 자, 이런 공동체들을 우리가 구조적 지역사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능적 지역사회란 요구 공동체, 자원 공동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기능적 지역사회는 어떠한 뚜렷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진 그런 사람들의 집단을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공동체는 어떠한 공통의 문제, 공통의 어떤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해결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공통의 요구, 문제를 기초로 두고 있는 그런 집단을 우리가 요구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 공동체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영향력, 물자 또는 자원의 활용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의 집단을 자원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감정적 지역사회,
감정적 지역사회는 소속 공동체, 특수 흥미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런 소속 공동체, 우리가 뭐 혈연, 지연, 학연이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그런 출신지로 구분된 자기가 어느 지역의 출신인지, 지금은 따로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그 어릴 때 자랐던 그 출신지에 의해서 같이 또 모여진 그런 집단을 우리가 소속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사는 곳은 달라도 흥미가 같아서 모인 공동체를 우리가 특수 흥미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나는 그런 동호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특수 흥미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분류까지 우리가 쭉 전체적인 틀을 한번 살펴봤었고요. 책을 통해서 한번 같이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먼저 펴시면 이 페이지 지역사회 개념 해서 1번에 지역사회 정의가 나옵니다. 자, 지역사회 정의란 WHO에서 1974년에 정의를 내리고 있죠. 지역사회란, 자, 밑줄 치실게요. 지리적 경계 또는 공동의 가치와 관심에 의해서 구분되는 사회 집단을 지역사회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가만히 따로따로 개인의 어떤 영역으로 그냥 잠시 얼굴도 대면하지 않고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특정한 사회구조 내에서 기능하면서 그들만의 어떤 규범이나 가치나 사회제도를 창출해내는 그런 집단을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WHO의 정의는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쳐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반적인 정의 한번 살펴보면 지역사회는 일정한 유행의 결속관계를 이룩하고 있는 인구집단, 또 서로 상호작용을 맺고 있는 인구집단, 그리고 공통의 관심에 관하여서 공동으로 기능하고 있는 인구집단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라는 것은 뭔가 공통적인 가치, 그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공통의 관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지역사회 속성 보시면 지리적인 영역을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공간적인 단위로 주민 간의 상호 교류가 가능하도록 근접성을 지니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그냥 모이긴 했지만 서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면 지역사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서로 공동의 관심사와 공동의 유대감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성, 사회적인 상호 과정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게 공통의 유대감이죠. 서로 부대끼고 난 다음에 뭔가 가까워지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잘 알듯이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거, 우리 공동 유대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주민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공동 유대감이 형성이 될 때 우리가 지역사회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3페이지의 지역사회 특성을 보시면 분리성, 이 첫 번째 나옵니다. 이 분리성은 다른 지역사회와 물리적, 지역적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 어떤 지역적인 경계가 형성되는 것을 분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보시면 독특성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 내는 뭔가 문화적인 독특성 또는 정체감으로 가치나 태도 등이 주민의 행위를 결정짓는 그들만이 통하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질성. 자,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는 대비되는 어떤 모인 사람들만의 동질적인 그런 유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 합의성, 자조성이 있습니다. 자, 합의성, 자조성은 얘네들은 공통의 어떤 목표를 합의하여서 궁극적인 목표인 자조성을 성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고 의견을 도출해내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다른 형태의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들만이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에서 독특성을 유지한 다음에 다른 지역사회와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도 한다. 이런 5가지의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지역사회 기능이 나와요. 지역사회 기능. 자, 지역사회 기능은 이렇게 5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경제적인 기능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제적인 기능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생산, 분비, 소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능이다. 그래서
그래서 생산, 분배, 소비에다가 밑줄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나는 어떠한 많이 나는 어떤 물건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그런 과정이 그 지역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 사회 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그 지역의 경제적인 기능을 그 특산품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산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을 유지한다든지 또 자립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가 경제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회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구성원과 구별되는 생활 양식을 터득하는 것이 바로 사회화 기능인데요. 그 지역 사회가 공유하는 어떤 일반적인 지식, 그다음에 사회적인 가치, 그리고 행동 양상들을 새롭게 그 지역 사회에 맞게 창출하고 유지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사회화 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사회 통제의 기능이 있는데요. 사회 통제는 그 지역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사회의 어떠한 규범을 순응하게 하는 기능, 그러니까 통제력이라든지 규칙, 그다음에 사회 규범 등에 의한 이런 통제를 우리가 사회 통제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사회 통합의 기능 또는 참여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어떤 하나의 체계로서 지역 사회의 구성원이나 단위 조직 간의 관계와 관련된 그런 기능을 우리가 사회 통합 또는 참여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민의 어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사회통합 또는 참여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상부상조의 기능입니다. 상부상조 서로 돕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질병, 사망, 혼자서는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도움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서로가 상호 간에 지지를 하면서 조력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기능을 우리가 상부상조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는 이런 5가지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섯 번째로 지역사회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는 구조적인 지역사회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구조적인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그런 시공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모여진 공동체를 우리가 구조적인 지역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집합체. 이 집합체는 모인 사람들의 어떤 이유와 관계없이 모여진 어떤 사람들의 집단을 우리가 집합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심근경색의 위험을 가진 집단, 또 뭐 미혼모 집단, 노숙자 집단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모인 게 아니라 그냥 상관없이 모여진 그 사람들의 어떤 집합을 우리가 집합체라고 구조적 지역사회에 포함이 되어질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대면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대면 공동체는 서로 얼굴을 대하는 그런 공동체죠. 그래서 가장 친근한 예로 이제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매일매일 마주하는 우리 가족.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집단을 말하고요. 구성원의 상호 간의 친근감과 공동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사회 유형을 우리가 대면 공동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전달되기가 쉽고 서로 상호 교류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대면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보시면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이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는 어떤 환경적인, 그죠? 그 지리적인 특성이나 기후, 자연 환경과 같은 생태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동일한 생태학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우리가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환경 문제가 있는 지역의 그런 집단, 또 산림 파괴 지역의 그런 공동체들, 이런 환경적인 문제와 결부되어서 공통의 환경적인 문제에 노출되어진 그런 집단을 우리가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지정학적인 공동체라고 불리는데요. 이 지정학적인 공동체는 기출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행정적인 관할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합법적 또는 지리적 경계에 의해서 구분되는 집단을 우리가 지정학적인 공동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공동체는 우리가 서울에 가다가 서울 끝에 외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뭐 경기도입니다. 이곳부터 경기도 무슨 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팻말이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땅은 이어져 있지만
그 관할 구역 자체를 자르는, 그죠? 관할 구역을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 행정적 관할 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지정학적인 공동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정치적 힘의 통제를 받으며 지역사회 주민 중심의 대변 활동을 수행하고요. 또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이 이런 지정학적인 공동체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적인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타협의 갈등, 부적절한 계획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지정학적인 공동체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조직. 이 조직은 집단의 규모가 가족보다는 더 큰 거죠. 가족, 이웃 이런 것보다는 더 큰 범위 내의 어떤 단체를 얘기를 하는데 집단의 규모가 비교적 커서 관료적인 성격을 띠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보건소 또는 학교, 그다음 병원, 교회, 산업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문제 해결 공동체. 얘도 구조적 지역사회의 특성 포함이 되어지고요. 이 문제점이 확인되고 다루어져서 해결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구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공동체를 초월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의 지지 업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정부 기관도 같이 포함을 시키는 그 지정학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지정학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정부도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정부기관도 같이 포함을 시키는 조금 넓은 범위의 그 구조적 지역사회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합체, 대면 공동체,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 지정학적인 공동체, 조직, 문제 해결 공동체는 모두 구조적인 지역사회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기능적 지역사회가 나옵니다. 이 기능적 지역사회는 어떠한 목표 의식에 의해서 생겨난 집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목표 성취라는 과업의 결과로 나타난 공동체를 얘기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및 목표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요구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반적인 공통의 문제 및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공동체로 불구아동 집단 또는 임산부 집단 이런 집단들이 우리가 요구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요구 공동체는 어떤 지정학적인 그 범위 내에서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멀리서도 만날 수 있는 거고 어떤 공통의 관심사와 공통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정학적인 어떤 경계 내에서만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A라는 지역 또는 B라는 지역에서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 공동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자원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 자원 공동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의 활용 범위로 모인 집단을 우리가 자원 공동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력이라든지 인력, 소비자, 다른 지역에 대한 영향력, 물자를 포함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산림, 오염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재원이나 인력, 물자 이런 것들이 지리적 경계 내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동원 가능한 범위로 확대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자원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개인 재원, 인력, 물자 등의 자원을 지리적인 경계 내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동원이 가능한 범위로 확대해서 생겨난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자원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요구 공동체와 자원 공동체는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모인 그런 지역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능적인 지역사회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감정적인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감각이나 어떤 감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요. 소속 공동체, 자기가 소속된 장소, 즉 출신지로 구분한 공동체로 향후회와 같은 것을 우리가 소속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특수 흥미 공동체는 어떤 특수 분야에 서로 같은 취미와 흥미를 가지고 모인 공동체, 그래서 예를 들면 낚시회, 독서회, 산악회 등의 동호회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감정적 지역사회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지역사회 분류는 기출 자주 아주 빈번하게 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셔서 각각 어떤 공동체가 어디에 속하는지 또는 가족이나 이웃 이런 거는 어느 공동체에 속하는지 지정학적인 공동체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런 거를 반드시 숙지하셔서 기억을 해두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한 페이지 넘기시면 참고 부분에 지역사회 간호사는 지역사회를 가장 중요한 대상자로 생각해야 하고 간호 실무에 있어서 지역사회를
동반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반자 관계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주요 특성은 정보 제공, 유연성, 협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 분류까지 살펴봐서 제1장 부분은 1챕터는 저희가 끝이 났고요. 자,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지역사회는 이제 지역사회 복원의 개념은 무엇인지, 또 지역사회란 지역사회의 그 공중보건학, 지역사회 간호학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또 공중보건학은 무엇인지, 또 그거와 조금 대비되어서 구분되어지는 지역사회 보건학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보건의 개념을 살펴보면요. 그 고대와 산업사회와 현대에서 조금씩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고대에서의 그 지역사회 보건의 개념은 어느 부분이 가장 높았냐면 가족, 그죠? 가족, 이웃. 많아봐야 가족과 이웃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또는 개인, 그죠? 아니면 그 옆집의 순이네, 옆집의 철수네, 이런 식으로 그 범위 내에서 좀 범위가 굉장히 작았죠. 그래서 가족과 개인의 건강 유지의 증진이 고대 사회의 가장 그 지역사회 보건학을 이루는 태도였다면, 이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발달하면서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나만 관리한다고 되는 문제가 이제 없는 거죠. 나만 관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 너가 같이 관리해야 되는 그런 건강 문제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건강 문제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뭐 빈민촌이라든지 근로자 문제, 상수도 발달, 뭐 하수도 발달,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는 어떤 지역사회 보건으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건강 문제는 이제 국가도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건강은 내가 개인이 혼자가 지킬 수 있는, 또 너와 나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해서 고대와 산업사회와 현대에서의 그 범위가, 지역사회 보건의 개념이 점점점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지역사회 보건학은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로 결국에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책의 6페이지에 지역사회 보건의 개념 나오는데요. 이 지역사회 보건은 공중보건을 바탕으로 개념 정립이 되어지고,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오래오래 사는 것을 우리가 지역사회 보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건강 유지 증진이 어떤 개인과 가족, 또 넓어봤자 그냥 옆집에 국한이 되었다면, 이제 이번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뭔가 변천이 되어지면서 인구가 증가해서 뭔가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같이 집단과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인구 집중 현상이 이번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천, 인구 집중 현상이 촉진되었으며, 빈민촌, 그다음에 근로자 문제, 상수도 발달 등으로 건강 문제는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집단 및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도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인식으로 변화되었고요. 결국에 이러한 배경으로 공중보건학이 발달이 되어지면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줄 치셔야겠죠. 지역사회 보건학은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로 지역사회의 주민의 건강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를 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가 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게 바로 지역사회 보건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중보건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보건학은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고 수명 연장, 질병을 예방하는 뭔가 조금 넓은 범위의 그런 보건학을 우리 공중보건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정의에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 그러니까 누구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 내의 지역사회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개인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환경위생, 또 두 번째 보시면 감염병 관리. 누구 한 명이 감염되면 2명, 3명 벌써 여러 명이 감염되어지는 그런 감염병 관리, 또 개인 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 및 간호 서비스의 조직화, 또 모든 사람이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도록 사회적 기전의 발전을 포함을 통하여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질병을 예방하는 과학과 기술을 우리가 공중보건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920년에 윈슬러라는 학자가 정의를 내렸고요. 7페이지 보시면 특징에 정부 주도형 공중보건 사업으로 실제적으로 인간의 건강 유지에 기여한다. 또 강제성과 합법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식으로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면 그냥 지역사회 내에 다 그게 실행이 되어져야 되는 어떤 하향식의 사업 전달 체계를 띠고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사업 내용으로는 감염병 관리, 그다음에 환경위생, 학교보건, 모자보건 등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인구 집단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개인 및 가족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지역사회 보건학이란 무엇이냐? 자, 지역사회 보건학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주민을 지역사회가 최적의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안녕 상태로 이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학은 그 수혜자가 조금 범위 대상자가 선택된 어떤 인구 집단을 얘기를 했다면 이 지역사회 보건의 특징은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공중보건학이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3번 지역사회 보건학을 보시면 정의에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개개인의 주민과 하나의 실제로서의 지역사회가 최적의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안녕 상태를 이끄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고요. 자, 특징을 보시면 1번에 지역사회 건강 요구를 기초로 정부보다 지역사회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로 국민의 건강 요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 밑줄 치겠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지역사회 건강 유지와 증진, 그다음에 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한다. 자, 4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지역사회 보건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6번째 보시면 강제성이 없고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상부로 상향식의 어떤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보건학은 공중보건학이랑 대비되는 가장 큰 특징이 강제성이 없다. 그리고 법적인 제재를 크게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잘 비교가 되어져 있는데요. 공중보건 사업과 지역보건 사업이 사업 대상. 그래서 공중보건 사업은 선택된 어떤 인구 집단이라면 지역사회 보건 사업은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지역 주민 대상. 그리고 목적은 공중보건학의 목적은 개인 및 가족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이라면 지역사회 보건 사업은 그 지역사회 내의 건강 증진, 그죠? 건강 유지, 그 다음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에 도움을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 인구 집단의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사업의 결정기관은 공중보건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이라면 이 지역사회 보건사업은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법령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 보건학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공중보건사업은 법령의 제재를 받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기시면 사업 절차에다가 별표를 좀 치시고요. 이 공중보건 사업은 하향식의 전달 체계를 띠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사업을 지시를 했을 때 그것이 아래로 전달되어져서 그냥 그대로 그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 절차를 띠고 있다면 지역사회 보건학은 지역사회에서 상부로 전달하는 그 지역 내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맞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상부로 전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절차의 방향이 전달 체계가 확연히 다르다는 거 별표를 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보건사업과 공중보건사업을 비교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역사회 간호, 보건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이제 두 번째 챕터인 지역사회 간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까지는 또 지역사회의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우리는 지역사회 뒤에 이제 간호자가 붙었잖아요. 이 지역사회를 간호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의 정의를 보시면 지역사회, 주체는 지역사회 간호사가 지역사회의 간호 과정을 통하여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간호 제공 및 보건교육 관리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이 대상자들이 이러한 지역사회의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을 유지하게끔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간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간호는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의 질병을 치료해서 원래의 건강 상태를 돌려놓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간호 활동을 실시를 하는데 이 지역사회 간호는 지역사회가 대상자예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대상자로 해서 이 지역사회 대상자들이 필요한 어떤 것들이 무엇인지 캐치를 해내고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간호 제공, 보건교육 관리 활동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간호 그 문제점,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떠한 문제점을 지역사회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으로 건강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호해 주는 것을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지역사회의 대상은 작게는 개인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개인이 이루고 있는 가족, 그다음에 가족과 또 학교, 산업장, 그다음에 그 지역 내의 어떤 지역사회들을 모두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의 어떤 간호 건강의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을 지역사회 목표로 두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간호 대상자인 지역사회한테 어떻게 간호를 제공할 것이냐라는 건데 그건 이제 지역사회 간호 활동인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건강에 더 좋다라는 식의 어떤 보건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또 그 지역사회 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보건 관리를 해주기도 하므로 이 지역사회 대상자들이 적정 기능 수준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간호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간호 사업의 특성으로는 지역사회 요구, 그다음에 사업에 다니는 가족과 집단과 지역사회가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그냥 가서 이런 간호 제공만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지역사회 내에 여러 단체들을 활용을 한다. 또한 지역사회 실무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양상을 띠고 있고 또 지역사회 스스로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그런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호 활동에는 가정 방문과 보건 교육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책을 한번 통해서 살펴보시면 지역사회 간호 8페이지 개념을 보시면 1번에 지역사회 간호의 정의 부분 자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사가 지역사회 어떤 간호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간호 제공 및 보건교육 관리 활동을 실시하여서 결국에는 지역사회의 적정 기능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간호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이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지역사회 대상자는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이 될 수가 있고 또 개인이 이루고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이 이루고 있는 지역사회 체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사회 대상자들이 그 목표가 지역사회의 어떤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적정 기능 수준의 자기건강 관리 기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대상자들에게 아래쪽에 보시면 행위, 간호 제공이나 보건교육, 환경관리를 통한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결국에 이 대상자들이 적정 기능 수준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기건강 관리 기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간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국내외 학자들의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자, 우리 지역사회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셨죠? 그 개인과 그다음에 가족과 또는 학교도 될 수 있고 지역사회 체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간호 제공, 그다음에 보건 교육을 통하여서 결국에 그 지역사회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의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과학적인 실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를 보시면 개인, 가족, 지역사회 최고 수준의 안녕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계약 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는 학문 영역을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번에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자는 계속 언급을 했듯이 개인과 가족, 학교, 산업자, 지역사회 기관, 지역사회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대상자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지역사회 목표는 1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그래서 적정 기능 수준이란 하고 나와 있는데 자, 밑줄 치도록 할게요. 간호 대상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또는 자, 밑줄 치겠습니다. 기능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이룩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은 좀 많이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개인이 건강관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건강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죠? 자신이 처한 그 건강 문제를 스스로 발견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나 기능을 길러내는 것, 요거를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사회 적정 기능 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 유전적인 요인, 그죠? 유전적인 요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습관적인 영향 요인, 그 다음에 문화적인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어떤 유전 내력을 갖고 있느냐,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은 어떠한 것이냐, 또한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고칠 수 없는 그런 건강 습관은 무엇이 있느냐, 또한 문화적인 전통, 관습은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 어떤 수준이 될 수 있는지 그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기셔서 10페이지에 5번을 보시면 사회 경제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어떤 경제 상태, 그죠? 그 다음에 교육 수준에 따라서 내가 이 적정 기능 수준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6번째 보시면 정치적인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인 요인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할수록 더 지역사회 내에 많은 것들이 세워질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요인도 이런 적정 기능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7번째 보시면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영향 요인에서 나와 있는데 자, 질병 중심 체계인지 아니면 지역사회 중심의 그런 보건의료 체계인지에 따라서 내가 이 적정 기능 수준의 건강을 유지를 양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적정 기능, 지역사회 간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개인 기능 지표가 있는데요. 이 개인 기능 지표, 거기에 나와 있는 10페이지 나와 있는 프레시만의 기능 연속 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레시만의 기능 연속 지표는 부정적으로 가는 기능이 있고 긍정적으로 가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가는 기능은 더욱더 안 좋은 상태, 그죠? 내 몸이 불구가 되어지고 기능 장애가 되어지면서 불건강한 쪽으로 가는 그런 기능이고요. 긍정적인 기능은 내가 더욱더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고 잘 대처하고 그것의 문제를 인식하여서 결국에 마지막에 끝에 도달하는 곳은 적정 기능 수준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적정 기능 수준의 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긍정적인 기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프레시만의 기능 연속 지표인데 3번의 개인 기능 지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건강 수준의 측정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능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사는 자,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연속 지표에 따라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동시에 사정을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환자가 결국에 적정 기능 수준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인식과 대응, 성장, 자아실현 쭉 나와 있지만 5번의 적정 기능 수준 먼저 살펴보시면 간호 대상이 그들의 문제를 결국에는 스스로 해결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우리가 적정 기능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 활동,
또 한번 살펴볼게요. 지역사회 간호 활동, 우리가 아까 간호의 제공 또는 보건교육, 상담, 보건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자, 11페이지에 4번을 보시면 간호 활동. 그래서 숙련된 전문 간호의 제공과 보건교육 상담, 그리고 보건관리의 복합적인 여러 가지 활동. 결국에는 우리가 지역사회 대상자들한테 간호 수행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수단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밑에 보시면 포인트라고 해서 보건간호와 지역사회간호를 비교해 놓은 그런 표가 있는데요. 자, 기출되었던 영역이죠.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건간호와 지역사회간호 둘 다 똑같이 간호인데 앞에 보건자가 붙었고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역사회가 붙었습니다. 똑같은 간호지만 보건간호와 지역사회간호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체제는 보건간호는 질병관리사업 위주예요. 그래서 예방 중심의 어떤 보건사업, 범위가 조금 더 넓은 거죠. 그래서 결핵관리, 그다음에 가족계획, 예방접종 이런 것들을 전문화시켜서 사업하는 거 우리 보건간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업의 목적은 예방, 그리고 1차 진료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사업의 대상은 특정 질환 및 선택된 집단을 들 수가 있고요. 사업의 주체는 역시 정부였습니다. 정부가 보건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주된 재원은 세금.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밑에서 세 번째 줄인 사업의 진행 방향이 이 보건간호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 또 사업의 전달 방식이 하향적, 정부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향적인 전달 방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상위 하달식의 전달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업의 성과는 굉장히 장기간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보건간호는 총체적 관점에서의 지역사회의 어떤 건강 증진과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지역사회 간호는요, 그 체제가 어떤 건강관리 사업, 또 1차 보건의료 사업, 그다음에 전반화 사업 지역 진단과 통합 보건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의 어떤 건강 증진을 유지하는 데 그런 중요한 요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사업의 목적은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결국에는 삶의 질을 늘리고 건강한 삶을 영유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사업의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이 주체죠.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가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 건강 요구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진다. 그래서 아까 보건간호와는 다르게 수평적으로 민주적으로 하향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어떤 사업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역사회 간호는 지역사회 주민의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질병 예방하고 건강 유지, 증진을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능력을 그런 간호를 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간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의 사업의 특성인데요. 5번째, 1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요구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세운다. 지역사회가 대상이기 때문에 동떨어진 내용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번째 보시면 사업의 단위는 가족이 되고 집단 또는 지역사회로 발전이 되어진다. 또 3번째는 지역사회 내 여러 단체를 활용을 하여서 간호를 실시를 하고요. 또 일반적이고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다. 또 지역사회 스스로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가정방문과 보건교육은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지역사회의 어떤 지역사회의 개념, 또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